이 책에 실린 조리법들은 여러 곳에서 취합한 기록이지만 주로 1700년대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방법들로 오래전에 백지묶음에 손으로 베껴둔 내용이다. 이남 이녀인 내 자식들은 이 책을 보면서 요리하는 법을 익혔다. 이제는 하도 많이 써서 해지고 얼룩진 책이 되어버렸다. 이 책은 끈으로 다시금 곱게 묶여서 버터와 밀가루 범벅이 된 손주들이 사용하고 있다. 1700년대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요리책이라니 정말 한 권만 있어도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질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플로와 함께하는 반전의 하이라이트 윤두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요리책, 그리고 가장 따뜻한 요리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샤 튜더의 타샤의 식탁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요리법도 너무 배우고 싶지만 그것보다 그 요리에 담겨있는 가족과 친구의 이야기들이 재밌어서예요. 누구에게 배웠고 누가 좋아하고 언제 먹었던 추억들이 요리 하나하나에 숨어 있거든요. 타샤 튜더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인데요. 70년 동안 100여 권의 그림책을 내놓으며 전 세계 엄마와 아이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와 정원 일엔 겸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살림의 여왕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타샤의 식탁 외에도 타샤의 집, 타샤의 정원, 타샤의 돌하우스 등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냈더라고요. 요리에 지름길은 없다. 천천히 할수록 맛있어진다라는 타샤 할머니의 고집을 담은 책, 타샤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까요? 먼저 에피타이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에피타이저는 전체 요리라고 해서 식욕을 돋우기 위한 가벼운 오프닝 요리를 말하죠. 생각나는 에피타이저가 여러분들은 있으세요?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 있잖아요. 거기서 식전빵으로 나오는 부시맨 빵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가족들이랑 아웃백을 갔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빵과 그 찍어 먹는 소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야,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은 확실히 빵이랑 이 소스부터 다르구나라고 처음 느꼈던 때였던 것 같고,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에피타이저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웃백의 부시맨 빵이라고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타샤 할머니는 친구 낸시가 만든 따끈한 치즈빵이나 가족이 5대째로 친구로 지내고 있는 지니 페인에게 배운 속 채운 달걀, 신선한 토마토 샐러드와 프렌치 드레싱, 감자 샐러드, 닭고기 샐러드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짭짜리 토마토가 제철이니까 토마토 샐러드 만드는 법을 한번 볼게요. 텃밭에서 딴 신선한 토마토의 껍질을 벗기고 5mm 두께로 잘라 예쁜 접시에 담는다. 토마토 위에 프렌치 드레싱을 끼얹고 바지를 뿌린다. 드레싱이 토마토에 잘 배어들 때까지 그냥 둔다.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제가 만들 줄 아는 샐러드, 작년에 배달해서 먹힐까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포모도로 위에 브라타 치즈를 올려서 냈었는데 브라타 치즈가 주는 식감이 너무나 좀 부드럽고 느낌이 있다 보니까 샐러드에 그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방울토마토에 브라타 치즈 올리고 올리브유 뿌리고 후추 그리고 소금 한 꼬집, 바질 페스토 있으면은 뭐 올려가지고 브라타 치즈 샐러드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만의 샐러드 드레싱이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샐러드 드레싱은 오리엔탈 드레싱, 그리고 뭐 참깨 드레싱, 좀 약간 단맛이 강하고 향도 강한 좀 그런 것들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샐러드가 그냥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오리엔탈 소스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좀 강하다 보니까 샐러드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샐러드를 먹고 나면 다음은 수프가 나옵니다. 추운 날 먹으면 든든하게 속을 채워주는 수프.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스프는 오뚜기사의 쇠고기 스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콘스프도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왜냐면 요섭군이 콘스프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디 방송이었나?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팬분들께서 진짜 콘스프를 엄청 많이 선물해 주셨어요. 선물해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콘스프는 사실 아직까지도 좀 질려 있는 상태고, 제가 처음 접한 스프가 아마 오뚜기 쇠고기 스프이지 않을까. 체하거나 몸이 안 좋거나 할 때 어머니께서 쇠고기 스프를 좀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정말 최고의 스프가 아닐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책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수프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양송이 크림 수프를 선택했습니다. 타샤 할머니는 재료를 설명하는 과정도 굉장히 웃긴데요. 아까 토마토 샐러드는 텃밭에서 딴 토마토의 껍질을 벗기라고 했는데, 치킨을 베이스로 하는 코기 코티지 스프를 만들 때는 갓 잡은 시골 닭으로 끓여야 맛있다고 하거나, 양송이 크림 스프의 버섯은 이렇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코네티컷 주 레딩에서 보낸 따뜻한 가을날을 떠오르게 하는 스프다. 당시 어머니와 나는 너른 초원을 돌아다니면서 주름버섯, 말불버섯, 두엄 먹물버섯, 그물버섯을 땄다. 여러분은 시장에서 버섯을 구입하기 바란다. 독버섯을 구분할 줄 모른다면 낭만적인 것보다는 안전한 편이 낫다. 야, 진짜 할머니가 요리하는 법 가르쳐 주듯이 너 버섯 볼 줄 모르면 시장 가서 사라, 뭐 약간 이런 말씀 하시는 거 같지 않나요? 레시피대로 요리를 만들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타샤 할머니의 요리책은 기다리는 시간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읽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양송이 크림 스프는 경양식 집에 가면 돈가스 앞에 나오는 스프잖아요. 저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추억의 맛이죠. 추억의 맛. 아무튼 내 입이 기억하는 바로 그 맛. 집에서 혼자 먹을 때 혀로 접시를 핥아먹은 기억. 혀로 핥아먹든 정말 숟가락으로 접시가 깨질 듯이 긁어 먹었던 기억,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시피도 5줄로 굉장히 짧습니다. 집에서 당장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스프 먹을 때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아시나요? 스프 먹을 때는 저는 후추, 무조건 후추죠. 순후추 한 2-3번 톡톡. 그리고 빵에 찍어 먹거나, 어느 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구운 바게트, 뭐 식전빵을 스프에 찍어 먹어도 맛있죠.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다음 차례가 빵이거든요. 예전에는 스토브 옆에 나무통에 빵 그릇을 두곤 했다. 바람이 불지 않아 빵 그릇을 두기에 좋은 자리였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빵 그릇에서 고양이 미스 퍼비스가 자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행주를 덮어놓은 반죽 위에서. 빵 반죽이 부풀게 놔두었는데 따뜻한 잠자리로 생각하고 그 위에서 잔 것이다. 빵 반죽이 푹신하고 따뜻해서 고양이가 잠을 잔 모양이에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피자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피자도 반죽을 배우면서 포카치아라는 빵을 만든 적이 있어요. 포카치아가 이태리에서 식전빵으로 즐겨 먹는 건데 갓 구운 빵은 사실 냄새부터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타샤 할머니의 조리법을 읽는데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밀가루 치대서 반죽하고 덩어리 나누고 크기가 2배 정도 될 때까지 부풀리고 그런 과정을 정말 수십 번 했었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손목이 나갈 뻔했어요. 다행히 나가진 않았지만 진작에 읽었으면 그때 좀 다양한 빵을 좀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타샤 할머니 조리법 하나면 흰빵은 물론이고 통밀빵, 롤빵 등 어지간한 빵은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죽 유경험자로서 주의할 점, 일단 이스트의 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g 차이만 나도 이 반죽이 발효되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스트의 양을 계량을 해서 반죽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온도. 아까 타샤 할머니 고양이가 반죽 위에서 잤다고 읽어드렸잖아요. 아마 타샤 할머니가 따뜻한 곳에 반죽을 올려놓으셨을 거예요. 발효가 돼야 되니까. 아마 그곳이 가장 따뜻한 곳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양이가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븐 뺄 때는 뜨거우니까 장갑 당연히 끼셔야 되고, 마음이 급하면 장갑 끼는 것도 까먹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반죽을 되게 많이 만들었었는데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 약간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 예, 막 살아 숨쉬는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나서 막 반죽들이 좀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미안한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팬케이크 만드는 법도 나와 있는데 저도 팬분들과 라이브 방송에서 팬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감자전이냐 팬케이크 볶음이냐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죠. 타샤 할머니의 설명에 의하면 일단 팬이 뜨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면에 구멍이 생기면 뒤집기.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네요. 이걸 몰라서 제가 실패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케이크는 약간 빵이랑은 좀 느낌이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잖아요. 맛있게 먹는 방법 같은 것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되게 기본적인 메이플 시럽, 생크림, 반숙 후라이 올려서 먹기, 바나나 잘라서 올려 먹고, 태국에서 먹어봤는데 팬케이크 반죽을 되게 넓게 펴가지고 누텔라 바르고 막 생크림 바르고 바나나 올리고 칼로리 폭탄 그런 느낌의 그걸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있죠. 제가 먹었던 팬케이크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맛있게 먹었던 팬케이크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타샤 할머니는 맨 처음 구운 건 암탉에게 먹였대요. 그리고 암탉 팬케이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와플을 좋아하는 젖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플을 먹고 난 뒤에 젖소의 촉촉한 갈색 눈망울에서 행복을 보았다는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제 슬슬 먹을 준비가 끝났어요. 주요리가 나올 차례입니다. 타샤 할머니가 가장 잘하는 요리는 뭘까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가장 잘하는 요리 뭘까요? 제가 알겠죠, 그쵸? 호박나물 진짜 잘하시고, 왜냐면 어머니가 요리를 되게 잘하세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한식 진짜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상당한 요리 실력자임을 나이를 먹고 제가 요리에 관심을 갖고 난 이후부터 우리 엄마는 진짜 요리 고수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밥 차려주시고 하면 너무 맛있다고 해서 내 친구가 굉장히 예의가 바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맛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전 어머니가 해주신 호박나물이 가장 맛있고 지금도 종종 해주시는데 가져오시면 그날 항상 다 비워버리니까 반찬통을. 우리 엄마의 호박나물 너무 맛있습니다.
타샤 할머니는 닭고기 구이는 내 18번 요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요리는 타샤 할머니의 최애 요리인 만큼 레시피를 읽어드릴게요. 오븐을 180도로 예열한다. 닭을 씻어서 물기를 털어낸다. 고기를 구이팬에 올리고 소금과 후추로 간한 다음 버터나 베이컨 육즙을 문지른다. 양쪽 다리에 구멍을 내서 마늘을 한쪽씩 넣는다. 닭의 몸통 앞과 뒤쪽에도 각각 마늘을 한쪽씩 넣는다. 몸통 안쪽에 양파를 넣고 월계수잎과 신선한 허브도 같이 넣는다. 닭을 끈으로 동여매서 예열한 오븐에 넣고 닭에서 나온 육즙을 자주 끼얹어 주면서 2시간 동안 굽는다. 책 맨 뒤에 보면 독자가 직접 만든 타샤 튜더 요리 도전기가 있어요. 닭고기 구이 요리 사진이랑 감상평도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만드신 분도 뼈까지 발라 먹느라 먹는 동안 말을 안 했다고 적어주셨는데 저도 언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닭 얘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소울푸드는 치킨이다 라는 그런 말을 제가 좀 많이 했죠. 저는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닭강정, 백숙, 닭칼국수, 찜닭, 닭갈비, 뭐 정말 닭 요리 너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치킨 중에 교촌 치킨 허니콤보랑 BBQ 황금 올리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고 순살 치킨도 되게 좋아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뼈 처리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순살을 선호하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순살로 시키면 보통 되게 맛있는 닭다리살 위주의 순살 치킨이 오기 때문에 맛있죠. 아무래도 부드럽고 그리고 저랑 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 단톡방에 저희가 먹어보고 후기를 써서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채팅방에 공지를 남기기도 하거든요. 동훈 씨가 좀 유독 심한데 음식,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고 항상 이렇게 공지를 남겨놓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웃기려고 한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보이니까 한번 먹어볼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실제로 뭐 먹어본 친구들도 있고 회사 직원분도 계시고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 공지 시스템. 그리고 저는 진짜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 진짜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눈 가리고 치킨을 먹고 어떤 브랜드의 어떤 치킨인지 맞춰보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90%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자신감이 제가 원래 좀 자신감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치킨 하면 또 이제 부위별로 선호도가 좀 갈리잖아요. 호불호도 갈리고 양보할 수 없는 부위가 있다면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위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닭다리를 가장 많이 선호하실 것 같고 저는 닭다리보다는 이 부위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갈비 쪽이라고 해야 되나? 몸통 쪽인데 엄청나게 부드러운 부위가 있어요. 갈비 쪽 맞는 것 같은데 전 그 부위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닭가슴살은 사실은 좀 비선호. 그래서 제가 좀 콤보 아니면 뭐 닭다리만 이렇게 해서 또 많이 팔잖아요 요새는. 그런 식으로 좀 치킨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먹다 보면 닭다리는 항상 남아요. 다 배려하니까. 먹는 사람이 나쁜 놈이야. 처음 먹는 사람이 좀 약간 눈치를 보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정말 재밌는 요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닭고기 구이 옆에 빠질 수 없는 것 보통 치킨무죠. 타샤 할머니는 메시 포테이토라고 하시네요. 메시 포테이토의 비결은
구식 감자 찢는 기계와 충분한 양의 우유와 버터, 소금, 후추, 질 좋은 크림치즈에 있다. 반드시 뜨겁게 상해낼 것. 주로 샐러드바나 이 양식 요리의 사이드로 자주 볼 수 있는 메쉬포테이토, 으깬 감자 요리인데요. 스테이크 옆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스테이크랑 메쉬포테이토를 같이 한 입 싹 먹으면 텐션도 싹 올라가죠. 꿀조합입니다. 닭고기 구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감자에 설탕파, 소금파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콩국수도 그렇듯이 뭐 어떤 거랑 같이 먹느냐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언제부턴가 항상 두 개 다 동시에 뿌려서 먹었던 것 같아요. 콩국수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지 언제부턴가 약간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서 두 개 찍어 먹으면 진짜 더 맛있거든요. 단짠의 조화가 아주 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약간 탕수육 부먹 찍먹 이것도 좀 많이 갈리시죠. 저는 밥먹이라고 조금만 뿌려요. 조금만 뿌리면 바삭하고 촉촉한 탕수육 둘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제가 밥먹이 됐냐면 군대에서 중식을 가끔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탕수육이 오는데 군대에서는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부먹, 찍먹을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밥먹이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두의 그런 욕구를 충족했던 경험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탕수육 먹을 때는 보통 밥먹 하죠. 탕수육이 촉촉해가지고 이 소스에 착 감겨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탕수육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감자 얘기였죠. 네, 저는 감자는 단짠파라고 해야 되나요? 설탕 소금파? 양다리파? 아무튼 둘 다 찍어 먹는 그런 취향입니다. 으깬 감자 말고 곁들임 음식 중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으깬 감자보다는 채소류를 좀 곁들인 음식으로 좀 많이 먹는 것 같고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고사리, 미나리, 콩나물 또 뭐가 있을까요? 꽈리고추. 유튜브에서 제가 정유광이라는 또 채널을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보는데 그분이 꽈리고추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꽈리고추를 구워서 먹은 적이 있는데 맛있어요. 매콤하고 확실히 그 삼겹살의 느끼함을 잘 잡아주는. 사실 이 삼겹살에서 나오는 돼지기름이랑 채소랑 같이 볶아 먹으면 맛이 없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적극 추천드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감자, 고구마 뭐 다 잘 어울리죠. 확실히 탄수화물은 또 단백질과 같이 먹었을 때 더욱더 맛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배고프네요. 이제 밥을 다 먹었으므로 디저트가 나올 차례입니다. 초콜릿 케이크부터 커피 젤리, 워싱턴 파이 등등 10여 가지의 디저트 조리법이 나오는데요. 제가 선택한 건 옛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 아무리 요리에 겸손함을 모르는 타샤 할머니지만 아이스크림만큼은 만드는 과정이 대단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스박스에서 얼음덩이를 꺼내 삼배 주머니에 넣고 나무 망치로 마구 부수는 일부터 전날 커스터드를 만들어서 믿음직한 구식 아이스박스에서 식히는 일, 아이스크림 기계의 핸들을 처음 몇 분간 천천히 돌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느릿느릿 진행되는 일이었으니까.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핸들을 돌리면 마법 같은 얼음 디저트가 만들어져 커다란 중국풍 캔톤 접시에 담겼다. 다들 즐겁게 핥아먹었다. 언제나 고양이와 코기들에게도 몫이 돌아갔다. 맛있는 걸 먹으려면 원래 손이 많이 가나 봐요. 레시피 맨 마지막 문장에 살살 녹는다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정말 맛있게 드신 모양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뭐가 있을까요? 저도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는데 가끔 식당에 막 코스 요리 같은 걸 먹다 보면 맨 마지막에 샤베트 같은 이 디저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상큼한 느낌의 샤베트, 과일 샤베트 같은 거죠. 저는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스를 마무리해주는 느낌? 깔끔하게 정돈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과일 샤베트 디저트 중엔 제일 좋아하지 않았나. 그리고 단팥 아이스크림. 팥이 탈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팥이 좀뭐 한식 요리나 이런 데서는 좀 디저트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팥 하니까 팥빙수가 먹고 싶은데 바닐라 아이스크림 부분 읽을 때 윤종신 선배님의 팥빙수라는 노래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이 음식 관련된 노래 정말 많죠. 이런 노래 들으면서 책 읽어도 참 재밌겠다 싶네요. 뭐 예를 들면 윤현상 씨의 밥 한 끼예요. 뭐 치즈의 마들렌 러브, 크러쉬의 시리얼, 그리고 노라조 형님들의 카레. 뭐 이런 노래들이 사실 음식과 관련된 노래들인데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음식을 주제로 노래를 쓰다 보면 어떤 감정으로 노래를 썼을까? 이 작곡가의 마음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실제로 요리에 관심이 많은 분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말씀드린 이 노래들은 풀로 플레이리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끼 식사를 여러분과 함께 기분 좋게 했습니다. 맛있으셨나요? 저는 이 책이 단순히 조리법을 실은 책이 아니고 타샤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라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은 이 마음을 대표줄 요리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타샤의 식탁 읽으면서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는 따뜻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타샤 할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요리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요. 조급함으로 지름길을 찾지 마세요.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은 모두 시간과 공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모두의 식탁에 행운이 함께하길.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마음껏 외출하긴 애매하고 슬기롭게 집콕 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플로와 함께하는 반전의 하이라이트 양요섭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소문난 집돌이잖아요. 방송에서 평소에 집에만 있다고 한번 이야기했더니 양요섭은 집돌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서 그 뒤로는 더 밖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주로 어떤 걸 하시나요? 저는 집에서 주로 청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간략하게 청소에 대한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무조건 빨래부터 돌리세요. 빨래부터 돌리셔야 이게 순서가 딱딱딱 잘 정리가 돼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뒤죽박죽 되다 보면 나중에 또 빨래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현관부터 치우라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풍수지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현관이 복이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축축한 것들을 없애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인테리어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집에서 청소 도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청소하는 것도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도 좋아하고 집에서 뭐 그렇게 할 게 많냐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들 집돌이가 집에서 가장 바쁩니다.
오늘 제가 또 집에서 지루할 틈 없이 시간 순삭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걸 손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간 보내기 방법, 바로 추리소설을 읽는 겁니다. 오늘은 추리소설 마니아뿐 아니라 추리소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라는 책인데요. 너무 유명한 책이라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책은 전 세계에서 1억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출간 이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3대 추리소설 중에 하나이자 수없이 많은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된 최고의 미스터리이며 애거서 크리스티 작가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 1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애거서 크리스티가 1890년생인데요. 제가 1990년생이니까 저보다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쓰신 글이고 1939년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지금 읽어도 너무 재밌습니다. 추리소설은 참 많지만 심지어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소설은 추리소설 입문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나온 추리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이 책을 오마주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추리소설이 가져야 할 기본 공식이 그대로 적혀있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재미있게 읽을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8명의 남녀가 외딴 섬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섬에는 사람들을 초대한 주인은 없었고 하인 부부만이 손님들을 반기는데요. 이렇게 초대받은 8명과 하인 부부까지 총 10명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10꼬마 인디언이라는 노래 아시죠?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어렸을 때 숫자 놀이로 무심코 불렀었던 기억이 나는데 알고 보니 잔혹 동요였던 그 노래. 10꼬마 인디언이 바로 이 소설의 모티브입니다. 초대받은 집의 식탁 한가운데에 10개의 병정 인형이 놓여 있었거든요. 저택의 곳곳에 섬뜩한 내용의 동요가사가 든 액자도 걸려 있고요. 사건은 10명의 등장인물이 모두 모인 응접실에서 시작됩니다. 축음기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그곳에 모인 10사람을 죄인이라 칭하며 각각의 죄목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거기 모인 사람 중 누구도 섬 주인인 오웬 부부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보통 모르는 사람이 보낸 초대장을 받고 그곳을 가는 경우 없지 않나요? 저라면은 과감히 무시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섬에 모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초대장 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어렸을 때 생일 파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일 파티를 딱 한 번 해봤어요.
제 생일이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돌릴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게 어머니께서 너무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 생일날 친구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파티를 주셔서 정말 딱 한 번 학창시절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열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친구들 생일 파티에 초대받으면서 나도 생일 파티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음을 어머니께서 눈치채셨는지 아들의 마음을 읽어주셨습니다.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사람들은 다음날 섬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가장 젊은 남자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다리던 배는 오지 않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10개의 병정 인형이 거짓말처럼 9개로 줄어 있었는데요. 소설은 10명의 사람들이 노래에 맞춰 한 명씩 죽어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섬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좀 긴장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다음에는 내가 죽지 않을까 불안하게 되고, 저 사람이 혹시 범인이지 않을까 의심하고 또 경계하는 그런 인간 심리가 세세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인물들이 얽혀있는 사연들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죽였을까요? 그건 비밀이죠. 네, 원래 추리소설 소개할 때 결말은 말을 안 하는 게 국룰이거든요. 추리소설은 범인이나 트릭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은 살짝 남겨두겠습니다. 결말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책의 하이라이트를 맛보기로 3개만 뽑아봤는데요. 이미 읽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읽었을 때 언제 가장 소름 돋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소설은 거기가 하이라이트지 하는 부분 있으셨나요? 저랑 비슷한지 아닌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는 43페이지에 있는 동요 가사인데요. 열 꼬마 병정이 밥을 먹으러 나갔네. 하나가 살에 들었네. 그리고 9이 남았네. 9 꼬마 병정이 밤이 늦도록 앉았네. 하나가 늦잠을 잤네. 그리고 8이 남았네. 8 꼬마 병정이 대번에 여행 갔네. 하나가 거기 남았네. 그리고 7이 남았네. 7 꼬마 병정이 도끼로 장작 팼네. 하나가 두동강 났네. 그리고 6이 남았네. 6 꼬마 병정이 벌통 갖고 놀았네. 하나가 벌에 쏘였네. 그리고 5이 남았네. 5 꼬마 병정이 법률 공부했다네. 하나가 법원에 갔네. 그리고 4명이 남았네. 4 꼬마 병정이 바다 향해 나갔네. 훈제청어가 잡아먹었네. 그리고 3명이 남았네. 3 꼬마 병정이 동물원 산책했네. 큰 곰이 잡아갔네. 그리고 2명이 남았네. 2 꼬마 병정이 볕을 쬐고 있었네. 하나가 홀랑 탔네. 그리고 하나가 남았네. 1 꼬마 병정이 외롭게 남았다네. 그가 가서 목을 맸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네.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다시 이 가사를 보면 정말 섬뜩해지더라고요. 읽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이 동요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소설 초반부에 섬 주인인 오웬의 정체가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등장인물들이 받은 편지를 봤더니 보낸 사람의 이름이 얼릭 노먼 오웬, 유너 낸시 오웬이었는데요. 양쪽 다 약자로 보면 UN 오웬인 거예요.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보면 보낸 사람의 이름이 오웬이 아니라 unknown이 되는 거죠. unknown, 알 수 없는, 미지의 것.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초대한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범인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자신의 범행을 낱낱이 적어놨습니다. 이 뒤로는 자신의 범행을 낱낱이 적어놓은 편지였는데요. 범행은 일부러 동요 가사에 맞춰서 순서와 방식을 정했을 정도로 정교하고 치밀했습니다. 살해 순서도 랜덤이 아니었고 범인이 생각하기에 죗값이 가벼운 사람부터 무거운 사람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죗값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움에 떠는 정신적인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10명의 남녀를 죽인 범인.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공포 영화가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원래도 무서우라고 만든 영화인데 더 무서우라고 소리를 활용하잖아요. 영화 조스에서 상어가 나타나기 전에 항상 빠밤, 빠밤 이런 배경음이 깔리고 컨저링에서는 그 소름 돋는 박수 소리, 기억하시죠? 공포 영화 속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이 섬뜩함을 더 자극하면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를 건드리는 건데요. 추리소설을 읽을 때도 이런 노래랑 들으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빌리 아일리시의 Bury a Friend 인데요.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는 굉장히 좀 다크한 매력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노래를 듣기 전에 표지를 보면 무서우실 거예요. 표지를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골라온 노래는 위켄드의 The Hills입니다. 위켄드의 목소리도 굉장히 몽환적이면서 독특하고 또 이 곡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음악으로 표현하자면 이 곡과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너무나도 명곡이죠. 마이클 잭슨의 Thriller입니다. 이 곡은 그냥 처음부터 무서우라고 만든 곡입니다. 비명소리로 시작하죠.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좀비가 나오기도 하고요. 마이클 잭슨의 퍼포먼스 정말 굉장했죠. 이렇게 노래들을 들으면서 추리소설을 읽으면 조금 더 몰입감 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음악들은 플로우 플레이리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리소설을 읽을 때 조금 더 재미있게 읽는 방법. 조금 집을 어둡게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좋겠네요.
뭔가 이 공간에 나 혼자 있고 추리해 나가는 내가 좀 멋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몰입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음악들을 아주 작게 틀어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작가의 작품을 쭉 이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가가 형사 시리즈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가가 형사 시리즈물인 줄 모르고 읽었다가 계속 어디선가 가가 형사가 계속 나오길래 아, 이거 시리즈물이구나. 다시 한번 순서를 맞춰서 읽어봐야겠다. 그랬었던 적이 있죠. 그렇게 시리즈물을 읽어도 굉장히 재밌고, 작가마다 문체 혹은 그런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법들, 트릭들이 조금씩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꿀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범인을 초반부터 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돼서 범인이 아니면 또 재밌고, 범인이어도 재밌더라고요. 물론 너무 초반부터 잡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물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인물과 인물과의 관계, 이런 거에서 제가 범인을 잡아보는 거죠. 마치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그 가가 형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책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같은 경우에는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 이름이다 보니까 머리에도 사실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초반에 죽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나중에 남은 사람들 이름만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지에 한 명 한 명 이름과 특징을 씁니다. 그러면 다시 앞장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추리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르의 소설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특히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사람마다 위로의 방법이 조금 다르잖아요. 공감과 안식을 주는 책을 통한 위로도 있지만, 저는 이 추리 소설에 완전히 몰입해서 또 걱정을 잊어버리는 걸 좋아합니다. 추리하는데 완전 몰입이 되면 제가 갖고 있었던 걱정이나 뭔가 세상과의 단절,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화도 어느새 추리에 관련된 것만 보게 되고요. 영화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것들만 보게 되더라고요. 추리 소설에 너무 빠지다 보면 이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좀 추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추리 소설을 읽어서 한번 빛을 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범인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텐데, 때는 바야흐로 비스트 때였죠. 숙소에서 촬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외부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죠.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분실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명품이라는 거예요. 명품 지갑, 명품 가방. 정말 명품들만 자꾸 없어지는 그런 기묘한 일이 너무나도 생겨서 멤버들끼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자꾸 뭔가 없어진다. 녹화만 하고 나면 무언가 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덫을 놨습니다. 방 구석에 제가 아끼던 명품 지갑을 뒀죠. 그러고 녹화날이 왔어요. 역시나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간 범인은 단 한 명. 저는 누군지 알잖아요. 그게 왜 없어졌는지도 알고, 그래서 녹화를 중단했죠.
그러고 그분께 사과를 받고 그동안에 가져가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그때 제 추리력이 좀 많이 물올라 있을 때라서 요즘에는 그런 추리력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추리소설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추리소설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첫 번째, 범인이 누군지 몰라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추리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수께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 범인을 알 수 있잖아요.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생각지도 못한 트릭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추리소설에는요, 범인, 반전, 트릭,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추리소설은 특히 구조적으로 굉장히 쫀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 추리소설 작가가 돼서 추리소설을 쓰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쓰고 싶은지, 또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지, 저는 굉장히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추리소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쓰고 싶은 장르는 하나 있어요. 타임슬립인데요. 1Q84 그런 책처럼, 그게 하루키님의 소설이죠. 굉장히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지는 굉장한 일들. 그런데 상상해보면 저는 못 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조를 탄탄하게, 그리고 구성을 탄탄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매개체, 현실과 과거를 오가는 그런 매개체를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제가 소설을 쓴다면 한 장도 못 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이라이트 멤버 중에 추리소설 주인공이 된다면 누가 가장 어울릴지. 이 질문에는 하이라이트 멤버 4명이 또 추리소설 주인공이 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또 두준이가 그런 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방탈출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즐겨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두준이가. 그래서 두준이가 범인을 하면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좋아하는 추리소설 작가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다작을 하는 작가님이시죠. 정말 그 신작에 못 따라갈 정도로 정말 다작을 하시는 분이고, 새로운 책이 이렇게 계속 나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소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그리고 인어가 잠든 밤, 이런 소설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또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몰입감도 있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에가서 크리스티의 작품들도 너무나도 훌륭하죠. 정말 오래전에 썼던 작품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정말 몰입감 있고 속도감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쯤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추천할 추리소설, 제가 조금만 더 추천해드린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조금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면산장 살인사건인데요. 정말 스포할 뻔했네요.
네, 깜짝 놀랐네요. 제가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책을 읽어보면 왜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추리소설을 추천한다는 게 쉽지 않네요. 왜냐면 이 결말과 이 내용을 잘못해서 발설해버리면 재미가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에거스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입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굉장히 소름 돋아요. 오늘은 추리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집에 있지만 조금 스펙터클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 혹은 저처럼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머리를 조금 식히고 싶다. 그럴 때 잘 짜여진 추리소설 한 권 읽어보세요. 가볍게 기분 전환하기에는 정말 딱일 겁니다. 뜬금없이 떠오르는 얼굴에 웃음이 난 적이 있으신가요?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을 한눈에 찾아내셨나요? 지금도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로와 함께하는 반전의 하이라이트 이기광입니다. 시작부터 왜 이렇게 사랑 타령이냐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과거에 사랑에 빠졌던, 지금 사랑에 빠진, 앞으로 사랑에 빠질 분들 모두가 공감할 사랑에 관한 순간들만 모은 책이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 제딧의 나의 모든 밤은 너에게로 흐른다 가져와 봤습니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2장에서 서서히 빠져들고 3장에선 어쩐지 외로워요. 4장에선 그럼에도 한 번 더 용기를 내보자는 내용으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동안 겪어야 했던 시간과 그 순간의 모든 감정들을 글과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편지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짧은 글들도 아주 인상적이지만 무엇보다 제딧만의 따뜻하고 포근한 그림체가 마음에 와닿았던 책입니다. 언제 받았는지도 까마득한 서랍 한 켠 속 연애 편지를 다시 발견한 것처럼 아주 설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밤은 누구에게 흐르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랑에 관한 모든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체통이 우연히 내 눈에 들어왔듯이, 우연히 쏟아지는 별을 보게 되었듯이, 누군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어쩌면 예기치 않은 순간, 우연한 기회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난 건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우연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어떻게 그대가 내 삶으로 불쑥 들어올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일장에 있는 글 중 우연이라고 하기엔 읽어봤는데요.
사랑은 왜 늘 우연히 시작되어서 운명이 되는 걸까요? 하필 우리는 왜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어서 만나게 된 건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인연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첫 만남에 이 사람이랑은 더 친해지겠다 싶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글쎄요. 첫 만남에 느낌이 좋은 그런 친구, 그런 거는 있었죠. 두준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중고등학생 때 워낙에 막 쉬는 시간에도 막 그 10분 동안 막 축구하고 농구하려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까매요. 그래서 근데 두준이가 첫 만남을 봤는데 까맸죠. 까맸고 되게 까불까불한 딱 그 느낌이, 저 친구 나랑 잘 통하겠구나. 처음 보자마자 나랑 비슷한 과인 것 같은데,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두준이 첫인상 아주 좋았습니다. 하이라이트 멤버들을 처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요섭이, 야, 얼굴이 어찌나 작던지요. 예, 그 작은 얼굴에서 두성이 뿜뿜 나오는데, 어우, 진짜 요섭이는 가왕이죠. 가왕인데, 그때도 연습생 노래 왕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왜소하고 작은 체구였는데, 진짜 저 친구가 월말 평가나 막 이럴 때 노래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성량이 대단했고, 고음도 그렇고 피치도 너무 잘 맞고, 진짜 노래 귀신, 노래 대마왕,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성격도 딱 뭐랄까요, 깔끔하고 정말 선을 잘 지키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런 모습이 친구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은 형 같은 느낌이었고, 야, 우리 동훈이, 말해서 뭐해요? 저게 바로 연예인을 준비하는 연습생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라는 첫인상이 정말 아직도 강력하게 남아있어요. 진짜 어찌나 잘생겼던지. 지금도 잘생겼지만, 와, 그때는 장발을 했었고요. 그 교복을 입고 딱 그 학교 끝나고 와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미소년 정말, 야, 쟤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뭐 유럽?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눈, 코, 입이 너무나 커다랗고 얼굴은 작고 키도 크고 장발에 진짜,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입으로는 강동구 원빈이라는 별명이 그때 생겼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빛나던 첫인상을 가졌던 우리 막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첫 만남.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처음 만난 순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첫인사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요? 이상형, 취향, 어쩌면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일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건 내 삶 속에 불쑥 들어와 갑자기 빠져들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시간은 3초라고 해요. 그러고 보면 세계의 로맨스 주인공인 로미오와 줄리엣도 사랑에 빠지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양자택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나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는다. vs 안 믿는다.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양자택일인데 반반을 해도 되나? 제 성격이 약간 그런데 외향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스타일, 뭐 본인의 이상형과 가까우면 뭐 끌리는 건 당연할 테니까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 또한 서로 잘 맞고 잘 어우러져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안 믿는다겠네요. 네, 그쵸. 오랜 시간 동안 맞춰가고 시간을 가져야만
사랑이 돈독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안 믿는 편인 것 같습니다. 첫눈에 반하면 짝사랑이라도 한다. vs 짝사랑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짝사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짝사랑이 뭐 진짜 드라마 영화에나 나오는 10년, 15년 이렇게 된다면 저도 나이를 먹고 상대방도 나이를 먹을 텐데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짝사랑이라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긴 짝사랑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겠네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연애에 있어 나는 이런 스타일이다. 자만추 vs 인만추 vs 아만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죠. 자, 인만추는 인위적인 만남 추구, 아만추는 아무나 만남 추구인데 저는 스르륵 하면서 스르륵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봐 오고 대화도 해보고 알아보고 저 친구는 저렇구나, 이 친구는 저렇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바른 연애 그리고 올바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자만추가 좋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만추건 인만추건 어찌됐건 지금 서로가 서로를 막 알아가기 시작할 이때가 가장 설레는 건 세상 모든 사랑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에 10년쯤 연애하다가 결혼한 형들이 가끔 연애 초기에 느꼈던 그 간질간질함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간질간질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안정된 사랑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 풋풋함은 딱 요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 지금 사랑을 시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감정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격 콩깍지 타임입니다. 2장 모든 순간이 너로 기억되는 밤. 우리는 크게 웃었습니다. 마주보고 서서 신이 나게요.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렴풋이 행복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죠.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잡고 걸어도 너무 행복한 시기입니다. 이 장에서는 시종일관 행복과 사랑이 충만한 글들이 계속되는데요. 그림에서도 남녀가 계속 붙어 있어요. 좋겠죠? 자, 눈사람을 같이 만들거나 카페에 마주보고 앉아 있거나 서로의 목도리를 매만져 주거나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소소한 일상에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들으면 좋을 노래 탑 5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죠. 지금 난립니다. 지금 날씨와도 참 잘 어울리고요. 지금 음원 사이트 에서도 지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양요섭 정은지의 러브데이. 너무 좋죠. 요새 참 날씨와도 잘 어울리는 곡 첫 번째로 띄워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렇죠. 누굴까요? 저죠. 이기광의 원도 참 좋습니다. 네. 얼마나 좋게요. 이거 같이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핑크 스웨트의 Am I Worst 그리고 Honesty라는 곡. 두 곡이 참 핑크핑크하고요. 따뜻한 햇빛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자전거를 타면서라든지 들으면 아주 기가 막히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뭘 추천해드리냐. 이거 참 어렵거든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데
저도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서프 메사의 I love you baby, 줄여서 ILY죠. 정말 좋습니다. 연인과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같이 들어도 좋고요. 혼자 들으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두둠칫 하면서 이제 춤을 추고 계시는 본인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5곡 정말 사랑에 듬뿍 빠질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예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들은 플로 플레이리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사랑에 빠진 마음은 글 하나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동네 정류장, 이 자리, 이곳에 당신과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시간을 박제할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영화 봄날은 간다 보셨어요? 추운 겨울에 라면 먹고 갈래? 로 시작된 상우와 은수의 사랑이 봄을 지나 여름이 되고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명대사를 남겼던 영화인데요. 첫눈에 반해 콩깍지가 씌었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편해지고 익숙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두근거림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시기를 흔히 권태기라고 하죠. 3장은 연인들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 나만의 행성. 함께하는 순간에도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문득문득 나만의 행성에 갇힌 기분. 그럴 때 있죠. 특별히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하는 건 아닌데 외롭고 서운하고 점점 지쳐갈 때 있지 않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우리 평생 이 손 놓지 말자 했는데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잡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나 원래 손에 땀이 많아. 아니, 연애 초기에는 안 나던 땀이 왜 지금 와서 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자, 어쨌든 사소한 서운함이 쌓이고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쌓여서 결국은 감정이 골이 깊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싸우거나 권태기가 왔을 때 서로를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vs 그럴수록 만나야 한다. 저는 말이죠. 제 생각에는 중간을 지키는 게 참 어렵긴 한데 다가가는 것도 아닌 안 다가가는 것도 아닌 그런 느낌으로 슬쩍슬쩍씩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미 위태로운 사랑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vs 노력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다. 가사네요. 노력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한번 마음이 좀 변하고 좀 떠나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약간 한번 다치면 마음속 깊숙이 뭔가 상처가 되고 뭔가 사람, 사랑, 그리고 인간한테 대이면 그 상처가 되게 오래 깊숙하게 머물잖아요. 그래서 뭔가 연인들의 사이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좀 한번 변하게 된다면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너무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노력해서 더 큰 사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비슷한 취향이다. vs 정말 좋아하면 취향도 바꾼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 취미도 같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냥 약간 사람 성향에 따라서 갈릴 것 같긴 한데,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뭘 하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박사가 아니니까. 취향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혹시 MBTI 해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로 MBTI를 해봤는데 ISFJ가 나왔습니다. ISFJ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몇 개만 읽어드리면, 우선 조용한 성격이지만 끼쟁이래요. 그렇습니다. 예. 티 안 나는 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티가 나면 좋을 텐데. 자, 어쨌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스타일이고, 와, 대박. 이거 진짜 잘 맞네요. 예의 없는 사람이 세상 제일 싫고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아예 선을 긋는 성격. 와, 이게 엄청 유행을 한 이유가 있네요. 와, 대박이다. 지금 문장 중에 뭐 한 8, 90%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 뭐, 너 MBTI 뭐야? 막 외워다니고 막 이러던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연애 쪽으로 보면 현실적이면서도 헌신적인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야, 예, 제가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 따뜻함과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신을 만만하게 보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ISFJ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다가와주고, 네, 다가와주세요. 감정적으로 세심한 ESFP나 ESTP 유형이 좋다고 하네요. 야, 저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거의 다 이런 ESFP나 ESTP 유형이시겠죠?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다가와 주시고. 자, 어쨌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자, 확실한 건 MBTI 궁합이 좋든 나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태기는 어느 커플에게나 짧게 오든 길게 오긴 옵니다. 그때 얼마나 현명하게 극복하느냐가 그 커플의 미래를 결정하겠죠? 지금 권태기에 빠진 커플들이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또 준비해봤습니다. 권태기에 빠진 연인들이 보면 좋을 영화를 추천해 본다면, 네, 이 영화가 빠지면 안 되겠죠. 라라랜드 너무 좋습니다. 본 지가 조금 돼가지고 결말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 전체적인 색감과 음악과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인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손 꼭 맞잡고 보시면 이렇게 권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 지금의 10대 그리고 20대 초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디카프리오 형님이 얼마나 잘생기셨던지요. 예, 남자도 반할 정도였죠.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첫 만남이 무슨 어항 뭐 이런 데서 막 만나는 뭐 약간 이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영화 보고 디카프리오님 얘기만 해서 또 싸우면 안 되니까
이거는 남자친구분이 자신의 외모가 어딜 가도 약간 꿀리지 않는다 요 정도의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같이 보시면 삐지지 않고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권태기에 빠진 연인들이 봐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제가 짐 캐리 배우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감성이 막 밝고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데 되게 잔잔하게 너무나 보기 좋고요. 그 짐 캐리 형님의 어떻게 그런 감정 연기와 로맨스 연기를 하실 수 있는지 너무 좋습니다. 네, 짐 캐리 님의 팬이신 분들은 연인분들과 또 같이 보면 좋을 거예요. 보시고 권태기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책에서는 권태기에 빠진 연인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평생 함께 걷고 싶은 날이 있는 것처럼 잠시 거리를 두어야 할 날도 있어요.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 혼자 앉아있지만 결국은 서로에게 닿기 위해, 서로를 기다려주기 위해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함께 걷자.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도록요. 그치지 않는 비는 없어요. 비가 그치고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함께 있어줄게요. 그대의 우산을 내가 들어줄게요. 비온 후라는 글 읽어드렸는데요. 글 옆에는 투명 우산 하나를 나누어 쓴 남녀가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과 날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측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인생에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듯 사랑에도 항상 맑은 날만 있진 않겠죠.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도 세차게 불 거예요. 식상한 표현이지만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지금 내리는 비가 단비가 될 수도 있어요. 비가 올 때일수록 옆에서 서로를 지켜준다면 우리 사랑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드는 과정을 짧지만 섬세한 글과 그림으로 담아낸 나의 모든 밤은 너에게로 흐른다. 짧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흐른다는 말을 보통 언제 쓰세요? 강물이 흐른다, 시간이 흐른다, 눈물이 흐른다 할 때 많이 쓰지 않나요? 저는 대부분 흐른다 앞에 붙는 말이 내 의지로는 막을 수 없는 것들 아닌가 싶어서 책 제목도 너무 좋았고요.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림들도 너무 따뜻해서 진짜 좋았습니다. 혹시 저와 이야기하는 동안 누군가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셨다면 이제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된, 혹은 앞으로 소중한 사람이 될 그 사람에게 오늘 밤 편지 한 통 써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사소하고 평범한 날들이 특별한 순간으로 가득 채워질지도 모르니까요.
별이 우리에게 닿기 위해 하늘을 여행하듯이 당신에게로 향하는 나의 마음이 당신에게 가 닿기 위해 활자를 타고 새하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밤하늘이 별빛으로 환해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길을 잃지 않고 별빛을 따라 당신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앞집에는 이웃이 삽니다. 아래에도 살고 위에도 살죠. 대각선으로도 살고 있네요. 이렇게 이웃집이 많은데 사실 어떤 분이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이웃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플로와 함께하는 반전의 하이라이트 손동훈입니다. 저는 오늘 내 주변에 있을 것 같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까다로운 이웃 남자 한 분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자신만의 규칙이 확고하다 못해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남자. 그러나 알고 보면 따뜻한 츤데레 할아버지.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프레드릭 베크만의 소설 오베라는 남자는 출간과 동시에 굉장한 인기를 모으면서 미국 아마존 소설 분야 1위를 기록, 무려 77주 동안이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지켰다고 하는데요. 반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곁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자살을 준비하는 59세 오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오베라는 남자와 오베였던 남자의 총 39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베의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쭉 이어서 봐야 더 재밌는 다른 소설과는 달리 단락별로 끊어서 읽기 편하고 매 에피소드가 사건 중심적이라 스토리가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책이 꽤 두꺼운데도 빠르게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맛깔스러운 문장 표현까지 정말 기가 막힌 소설입니다. 이 작품이 작가의 데뷔작이라고 하는데 첫 작품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재밌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데뷔했을 때도 첫 데뷔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재밌고 감동적이었죠. 네, 오베는 과연 어떤 남자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오베라는 남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베는 59세의 남자입니다. 조금 신경질적이고 뭐든 발길질을 하며 물건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죠. 키보드가 없는 아이패드에 분노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집게 손가락을 경찰용 권총처럼 겨누는 남자예요.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외라고는 인정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에게 까칠하다고 말했고 사회성이 없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오베에게는 아내 소냐만이 유일한 세상이었죠. 여러분은 혹시 이건 절대 지켜야만 하는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보다 어린 스태프분들이나 동생들을 만나도 조금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을 놓아도 될까요? 라는 물음을 꼭 하고 나서 그분이 동의를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말을 놓고 좀 편하게 하는 원칙이 좀 있어요. 아무리 좀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말을 놓거나 이러면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원칙만은 꼭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원칙은 뭐가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은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않는다거나, 사람들은 또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베라는 남자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특이한 남자죠. 근데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다 하시는 분도 또 계실 것 같아요. 집은 더러운데 분리수거 하나는 정확히 하는 친구가 있다거나, 페트병에 라벨을 다 뜯어서 버리는 친구,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방을 그렇게 막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편은 아닌데, 저는 결벽증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결벽증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료수는 또 제로 칼로리로 드신다거나,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분들 못지않게 오베라는 남자는 정말 특이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자, 오베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오베는 한 직장에서 30년을 넘게 일했고, 한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자명종 없이도 6시 15분 전에 눈을 떠서 늘 정확히 같은 양의 커피를 내려서 아내와 한 잔씩 나눠 마셨어요. 그리고 동네 한 바퀴를 시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반년 전 아내가 암으로 죽은 후에도 그의 일상은 똑같았어요. 6시 15분 전에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시고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본 다음 출근. 저희 아침 루틴은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알람을 딱히 맞추지 않아도 한 8시, 9시면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2, 3시쯤 자더라도 한 8시, 9시쯤이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명상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아침 또 조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목표일 뿐,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하죠. 네, 핸드폰을 하면서 오늘 하루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네, 뉴스 기사를 보기도 하고, SNS로 밤 동안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다시 오베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31살의 직장 동료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좀 느긋하게 살 때도 되지 않았냐고. 그만두라는 이야기죠. 병가도 한 번 낸 적 없는 오베인데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책임져야 할 아내도 매일 출근해야 할 일자리도 없어진 오베는 이제 아내 소냐의 곁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고리를 천장에 박아 그 고리에 밧줄을 걸고 자살할 것이라고. 하지만 오베가 막 천장에 고리를 박으려는 순간 이웃집에 파르바네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파르바네는 아랍에서 온 외국인 가족이었고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웬만하면 그냥 참아보려고 했지만 원칙을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오베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량 진입이 금지된 도로에 트레일러가 들어왔거든요. 파르바네의 남편이 운전을 너무 못했어요. 전반적으로 뭐든 좀 엉성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오베는 화를 내려 나갔다가 주차만 대신 해주고 들어오게 되죠. 그 뒤로도 이 가족은 오베에게 도무지 죽을 틈을 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모든 원칙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으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내 소냐의 원칙이었고, 소냐의 원칙은 곧 오베의 원칙이었어요. 죽으려는 타이밍마다 오베의 원칙을 건드리는 마을 주민들의 방해 아닌 방해로 인해 오베는 좀처럼 죽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무뚝뚝한 얼굴로 부탁하는 건 다 들어주는 츤데레 오베. 그렇게 오베는 죽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가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오베라는 남자가 조금 더 궁금해지시나요? 이 책이 재미있는 이유는 오베가 내 주위에 있을 법한 아저씨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아빠인데? 하는 부분도 좀 있고, 이거 우리 학교 선생님이랑 똑같은데?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오베라는 남자는 막무가내 고집불통 꼰대라기보다는 그냥 확실한 원칙론자다 표현을 좀 츤츤거리면서 한다 뿐이지 마음은 따뜻한 남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디서 이런 아저씨 본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내 주위에 이런 아저씨 한 명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매력 있는 캐릭터입니다. 노래로 따지면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기리보이의 우리 서로 사랑하지는 말자, BTS 상남자 같은 노래들이 떠오르는데요. 선우정아의 츤데레라는 노래도 떠오르고요. 일단 이 세 곡은 제목부터 참 오베랑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오베라는 남자가 워낙 또 츤데레이기도 하고 또 상남자이기도 하고, 또 츤데레의 가사를 보면은 야, 안 오고 뭐해? 이런 또 가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베라는 남자를 읽으면서 이 세 곡이 좀 먼저 떠올랐고, 또 추가로 생각을 해보면 적재의 별 보러 가자, 그리고 또 찬이의 야, 너 뭐해? 등등 이런 노래들이 좀 떠올라요. 오베라는 남자는 사실 조금 츤츤거리면서도 마음이 정말 따뜻한 남자인데요. 그래서 뭔가 저는 적재의 별 보러 가자라는 노래가 좀 떠올랐고, 그 가사에 나와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별 보러 가자의 가사들도 뭔가 되게 수줍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베라는 남자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은 제대로 표현은 못하지만 뭔가 츤츤하면서 말을 하는 게 별 보러 가자의 가사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노래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린 음악들은 플로우 플레이리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오베 아저씨처럼 투덜거리면서 부탁은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하이라이트 멤버들 중에서는 츤데레 같은 사람은 없는데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은 있어요. 바로 두준이 형인데요. 두준이 형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건을 사고 나눠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키보드가 없다, 헤드폰이 없다, 킥보드가 없다 이러면은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해요. 형 이거 어디서 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보이면은 너 이거 가질래? 이러면서 또 하나씩 던져주기도 하고, 요새는 근데 좀 눈치를 채가지고 그렇게 좀 1차원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나 안 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요새는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해요. 키보드가 예를 들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새 키보드 이거 잘 키가 안 눌리는데 이거 형 키보드 좀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두준이 형은 나 키보드 하나 남는 거 있는데 이거 너 쓸래? 너 가질래? 이런 식으로 좀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츤데레는 아니지만 나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요정 같은 사람이에요. 두준이 형이 준 물건 중에서 이것까지 준다고? 라고 했던 물건이 사실 그거는 실패를 했어요. 킥보드를 두준이 형이 샀었었는데 뭔가 잘 안 타고 다니길래 형 이럴 바에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아요? 형 그거 그냥 안 쓰는 것 같은데 저 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두준이 형이 저희의 좀 속셈에 넘어올 때라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못 받았어요. 최근에는 제가 헤드폰을 하나 받았어요. 이 헤드폰은 조금 사연이 긴데, 요섭이 형한테 처음 이 헤드폰이 갔었어요. 요섭이 형도 같이 이제 두준이 형이랑 게임을 하고 싶어서 나 근데 헤드폰이 없네 라고 해서 두준이 형이 그럼 내 헤드폰 하나 남는데 이거 써, 이러면서 헤드폰을 줬었는데, 요섭이 형이 게임을 조금 안 하게 되면서 그 헤드폰이 결국 저한테 왔습니다. 제 꿈은 나중에 두준이 형한테 타고 다닐 차가 없네, 뭐 살 집이 없네 라고 한번 좀 크게 물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얻어내는 것까지 제 꿈이고요. 두준이 형이 좀 퍼주는 스타일이라면, 기광이 형 같은 경우는 좀 철벽 스타일인 것 같아요. 기광이 형의 집에 보면은 옷이랑 신발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형 집에 놀러 가서 제가 필요 없는 옷, 신발 제가 다 받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기광이 형은 철벽을 치려고 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 너한테 사이즈 안 맞을걸? 나 신발 250인데 255인데 이러면서 의도치 않은 철벽을 좀 치는 스타일이고, 요섭이 형한테는 뭔가 나눔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필요한 건 그냥 좀 알아서 좀 구하는 스타일이고, 저도 뭔가 요섭이 형한테 뭐 특별히 뭔가 나눔했던 적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계속 얘기를 드리니까 뭔가 제가 좀 나눔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도 멤버들한테 꽤 많이 나눕니다. 제가 먹고 맛있었던 거는 더 많이 사가서 멤버들 주기도 하고 뭐 선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배 아저씨가 하이라이트를 만나면은 제일 혼날 것 같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모두가 혼났을 것 같은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는 일단 저는 안 혼날 것 같아요. 저는 요새는 최대한 약속 시간 한 10분, 15분 전에는 좀 도착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좀 미리 가서 기다리더라도 좀 뭐든 좀 빨리 움직이자라는 게 좀 몸에 배어가지고 저는 일단 안 혼날 것 같습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확실한 원칙론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데뷔 이후에 지금껏 지켜온 하이라이트만의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공평하게 뭐든지 움직이는 편인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정할 때도 멤버나 이런 회사 회의를 통해서 좀 공평하게 정하는 게 저희의 원칙이고요.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의 앨범 중에 웨이브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 곡의 제목을 웨이브로 가면 좋을지 아니면 다른 걸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참을 저희가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다수결로 인해서 웨이브로 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고, 이번에 앨범 트랙 리스트 순서 같은 경우도 좀 정해진 순서가 있었는데, 뭐 멤버들이 순서대로 트랙 리스트를 들어보면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다 동의를 해서 지금의 트랙 리스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저희만의 뭔가 공평하게 가자라는 원칙이 있고, 또 스케줄을 할 때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스케줄이 첫 번째로 준비를 하는 거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 스케줄에서는 두 번째로 밀리고, 그 다음 스케줄에서는 또 세 번째로 밀려요. 그런 식으로 좀 저희는 최대한 공평하게끔 그 순서를 하나씩 미루는 게 또 저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녹음하러 제일 첫 번째로 왔고요.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오베 아저씨가 츤데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여러분, 오베 아저씨가 츤데레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눈치채셨겠지만 아내 소냐에게만큼은 로맨틱한 남자였는데요. 오베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의 무덤에 가서 혼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커다랗고 둥근 바위에 손을 얹고 마치 볼을 만지듯 쓰다듬기도 하면서 보고 싶어 라고 속삭일 때에는 괜히 본 적도 없는 오베 아저씨의 등짝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은 돕는다는 아내 소냐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 즉 소냐의 마음에 들기 위해 길고양이를 데려다 키우고 옆집으로 이사온 외국인 임산부 가족을 돕고,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지만 집에서 쫓겨난 게이 소년을 재워주고, 하얀 셔츠를 입은 공무원들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친구 루네를 요양원에 넣지 못하게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오베는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마는데요. 더 재밌는 건 이 모든 일이 오베가 죽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어난다는 거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힘든 오베입니다. 사실 오베가 계속 툴툴대다 잘해주는 츤데레 캐릭터로만 나왔다면 매력이 조금 덜했을 수도 있어요. 츤데레 플러스 아내에 대한 지고지순한 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할배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이 매력에 빠져서 오베아리 하신 분들도 꽤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무릎을 탁 쳤던 오베의 매력 포인트, 본문 짧게 읽으면서 딱 3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323페이지. 운전에 서툰 파르바네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는 오베예요.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는데 시동이 꺼진 거예요. 뒷차는 빵빵대죠. 파르바네는 울죠. 그때 오베가 차에서 내려 빵빵대는 뒷차 문을 확 열어 제칩니다. 넌 초보였던 적 없냐? 그리고 파르바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뇌수술을 하라는 것도 아니잖소. 차를 운전하라고 하는 거라고. 차에는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 클러치가 달려 있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멍청이들도 이걸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았다고. 그러니 당신도 할 거요. 왜냐하면 당신은 완전히 멍청이는 아니니까. 이게 바로 오베식 화법이죠. 참 매력 있어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운전하는 분들 계실까요? 혹시 운전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저는 운전을 학원에서 배웠어요. 보통은 학원에서 배우죠. 네. 그렇게 저는 2종 면허를 따게 됐습니다. 초보 운전일 때는 사실 참 별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초보 운전이라기보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도로주행을 하러 이제 나가는데, 저는 나가자마자 우측에 있는 그 주차금지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바로 박아버리고 바로 탈락을 했었어요. 첫 번째 도로 주행에서. 사실 이거는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저는 그 연습할 때는 그 파워 핸들이라 그래서 핸들을 돌리면은 자동으로 돌아오는 걸로 또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로 주행을 나갔을 때 우회전을 하자마자 저는 그냥 핸들을 놨죠. 왜냐면 자동으로 돌아올 줄 알고. 근데 그 차는 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시리도 참 당황해하네요. 예, 이해하지 못한 수 있어요. 네,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두 번째는 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오베의 에피소드인데요. 집안은 무척 조용했다. 실은 동네 전체가 다 그랬다. 모두들 자고 있었다. 그제야 오베는 총소리에 고양이가 깰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베는 그 가엾은 동물에게 넋이 나갈 정도로 겁을 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보고는 단호하게 라이플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 라디오를 켰다. 자기 목숨을 거두는데 음악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그가 저 세상으로 가고 나서도 라디오가 전력량을 딸깍딸깍 올릴 거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었다. 만약 고양이가 총소리에 깬다 해도 요즘 라디오에서 줄창 나오는 최신 팝송의 일부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다시 잠들겠지. 그게 오베의 사고 과정이었다. 그렇게 무뚝뚝하고 남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베는 고양이가 총소리에 놀랄까봐 걱정하는 마음 여린 남자였던 거예요. 결국 이번에도 소냐 옆으로 가는 건 실패하게 되는데, 그게 고양이 때문은 아니고 다른 이유였지만 오베의 이런 마음 씀씀이가 기억에 남네요. 세 번째는 184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물론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 그는 훗날 자기 인생의 수많은 15분을 그녀를 기다리며 보낼 운명이었다. 이게 뭐냐면, 오베와 소냐의 첫 데이트 날
소냐가 약속 장소에 15분 정도 늦게 도착을 해요. 살짝 짜증이 났다가 걱정도 했다가 결국에는 그녀 같은 여자가 나를 봐줄 리가 없다며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그냥 소냐의 습관이었어요. 일단 소냐가 꽃무늬 스커트를 입고 오베 앞에 나타난 순간 사람이 시간 약속 못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 원칙주의자 오베가 말이에요. 그렇게 오베는 평생 동안 소냐를 위해 수많은 15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베가 아내에 대한 이런 지고지순한 마음이 정말 대단하기도 한데요. 사실 이런 마음은 저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 라이트에 대한 마음이 바로 이 오베가 아내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치명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소냐처럼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럴 때 효과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늦어도 저는 그냥 좀 기다리는 편인 것 같아요. 핸드폰이 요새는 또 워낙 발전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못 봤던 뭐 뉴스들도 보고 SNS도 보고, 이거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똑같네요. 기사도 보고 SNS 보고 톡 답장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사실 한 15분 20분 정도는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언제 와, 왜 이렇게 늦어? 라는 연락을 딱히 하지 않거든요. 조금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느긋한 것 같아요. 효과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좀 늦게 오면 다음 약속에는 내가 한 1시간 정도 늦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약속 전부터 계속 문자를 해요. 전화하고. 알람처럼 2시간 전에 2시간 전입니다. 이렇게 문자하고 1시간 전에 1시간 전입니다. 30분 전에 30분 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배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시간이 정말 후딱 갔어요. 이 책이 정말 좋은 건요, 재미있는 소설을 읽고 있을 뿐인데 인생 상담까지 받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책에서 오배를 통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것도 인상이 깊었고, 오배 역시 이웃들과 만나면서 잃어버렸던 삶의 이유를 되찾는 것도 가슴 뭉클하면서 따뜻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죠? 알면 알수록 헤어지고 싶지 않은 이 남자. 여러분도 오배라는 남자와 꼭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